1983년 미국에 막 뜨고 있던 배우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이름은 태미 린 레퍼트. 이때 당시 개봉했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알파치노 주연의 스카페이스라는 영화에서 잠깐 나오는 역할이었지만 사람들의 눈길을 확 사로잡았던 배우인데, 평론가들이 태미를 보고 80년대 차세대 대스타 하나 나왔다라고 극찬을 할 만큼 굉장히 앞날이 보장된 배우였어요. 그런데 그런 태미가 1983년 7월 어느 날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됐는데요. 지금까지도 태미는 행방불명인 상태예요. 근데 이 사건을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좀 이상한데 싶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태미 실종 사건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태미 린 레퍼트는 1965년 2월 5일생이고요. 플로리다에 있는 락리지라는 곳에서 자라났어요. 형제자매는 태미를 포함해서 5명인데, 태미가 어렸을 때부터 얼굴이 진짜 예쁘기로 유명했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지만 애기 외모가 되게 예쁘다거나 하면은 꼭 듣는 말이 있잖아요. 키즈 모델 시켜봐라, 뭐 연예인 시켜봐라, 아니면 이게 지금도 열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는 예쁜 어린이 선발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데도 나가봐라 이런 말들을 주변에서 되게 많이 하잖아요. 미국도 똑같아요. 여기도 어린이 미인 대회가 따로 있어요. 차일드 뷰티 패전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이런 대회 나가고 하는 거는 엄마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잖아요. 특히나 태미 엄마 린다는 그런 추진이 남들보다도 훨씬 더 수월했던 게, 린다 자체가 미인 대회 출신에다가 우승까지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이쪽 동네에서 미인 대회 코치이자 모델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린다는 태미가 4살 때부터 본인 에이전시에 모델로 넣고 태미를 미인 대회에 등록시켰어요. 근데 성적이 꽤나 좋은 거예요. 심지어 어떤 대회에서는 1등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린다 입장에서는 얘가 진짜 될래다 하고 감이 딱 와버린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린다는 태미를 데리고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열리는 미인 대회에 참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태미가 7살이 됐을 때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태미 빼고 나머지 4명은 아빠랑 같이 살게 되고, 태미는 엄마 린다랑 둘이서 살게 됐는데요. 그렇게 쭉 살다가 태미가 11살 때 린다 에이전시에 한 남자애가 있었어요. 윙 플래너건이라는 남자애가 있었는데, 이 애가 태미랑 린다 집에 같이 살게 돼요. 근데 태미랑 윙이 나이가 같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남매처럼 지내면서 자라게 됐죠. 태미는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에도 꾸준히 미인 대회에 참가했고 우승도 셀 수 없이 많이 했는데요. 대회만 400개 넘게 나갔는데 그중에 280번이나 우승했다고 하니까 진짜로 대단한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는 배우, 그리고 모델로서 커리어를 쌓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연기 오디션을 막 보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캐스팅 담당자의 눈에 띄어서 드디어 1982년 스프링 브레이크라는 영화에 단역으로 캐스팅이 됐어요. 그래서 촬영을 쭉 하다가 이 영화가 7월에 촬영이 완전 끝이 났고, 이런 촬영이 끝나면 종방 파티 같은 게 있잖아요. 태미도 그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참석하게 됐어요. 그리고 파티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태미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생전 처음 보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문을 걸어 잠그고 방에서 안 나와요. 누가 불러도 대답도 잘 안 하고, 작은 소리에도 막 깜짝깜짝 놀라면서 과민 반응을 보이게 됐고요. 밥을 먹을 때도 음식 용기 뚜껑이 열려있다 그러면 절대 손도 안 댔고, 윙한테 그 음식 안에 독이 들어가는지 먼저 먹어보라고 하면서 먹는 것마다 의심하는 모습도 보이게 됐어요. 근데 태미가 원체 밝고 항상 웃는 그런 애였는데 순식간에 딴 사람이 된 듯이 행동을 하니까 엄마 린다가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혹시 파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태미는 대답 대신에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 누가 너를 죽인다는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태미는 또 대답 대신에 자기가 너무 끔찍한 일을 목격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을 거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린다는 대체 이게 무슨 소린지, 태미가 목격했다는 그 끔찍한 일이 뭔지, 그리고 태미를 협박한 사람들이 누군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었지만 태미는 다시 입을 꾹 다물어 버렸죠. 그러던 와중에 태미가 이번에는 어떤 영화에 캐스팅됐냐면, 앞서 잠깐 언급했던 알파치노 주연, 그리고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의 스카페이스라는 영화에 단역으로 캐스팅이 됐어요. 사실 태미의 상태는 여전히 안 좋았어요. 하지만 이 영화가 감독부터 주연까지 되게 빵빵한 조합의 영화였기 때문에 태미 입장에서는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하겠다 싶었죠. 그래서 세트장에 가서 촬영을 시작하게 됐는데, 촬영 4일째 되는 날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날 찍는 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남자 배우가 총에 맞아서 피가 흥건하게 나오는 그런 씬이었어요. 물론 피는 가짜 피를 썼겠죠. 근데 그 가짜 피가 터지는 장면을 보고 태미가 완전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근데 그냥 뭐 멘붕 수준이 아니라 정신이 아예 딴 데 가버린 것처럼 혼미해져서 자기 씬을 못 찍을 정도였는데요. 제작진이 그걸 보고 이대로는 태미 촬영을 더 이상 못하겠다 해서 당시 촬영 세트장에서 태미랑 같이 지내던 친구가 있었어요. 월터라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좀 와서 태미를 데려가라고. 월터가 연락을 받고 도착해서 태미를 데리고 나갔는데 이때도 태미 상태가 심상치가 않았어요. 계속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이 얘기랑 돈 세탁, 이 돈 세탁이라는 단어를 계속 중얼거리기 시작했는데요. 월터는 태미를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엄마 린다한테 아무래도 태미를 세라피스트한테 데려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태미가 말하는 뭐 협박, 돈 세탁 이런 게 진짜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경찰한테 신고도 해보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린다가 바로 태미를 데리고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로 찾아갔는데 당시 경찰 말로는 태미가 협박 이런 말은 일절 안 하고 빌려준 물건이 있는데 찾아야 한다는 딴소리만 계속했다고 해요. 따라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상은 아예 파악이 안 된 채 태미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죠. 그러다가 1983년 7월 1일 일이 하나 더 터지고 마는데요. 그날 윙이 소파에 앉아서 책을 딱 읽고 있었는데 태미가 거실로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윙을 보고 왜 자기를 쳐다보냐고 시비를 걸기 시작했죠. 윙은 그런 적 없다고 반응을 했어요. 그러자 태미는 윙을 지나쳐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요. 순간적으로 밖에 나와 있는 게 너무 무서워진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 현관문이 닫히면 저절로 잠기게 되는 문이었나 봐요. 그래서 태미가 문 손잡이를 딱 돌렸는데 문이 잠겨 있었죠. 여기에 멘붕이 온 태미는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막 두드리다가 앞마당에 야구방망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거를 집어들고 현관 창문을 깨부수기 시작했죠. 안에서 창문 깨지는 소리를 들은 윙이 시급하면서 현관문을 딱 열고 태미 보고 그만하라고 말했더니 태미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윙을 막 때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왜 자기를 내쫓았냐고 윙한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죠. 이때 윙이 태미의 눈빛을 봤는데 진짜 말 그대로 미친 듯한 눈빛이었다고. 자기가 누군지 아예 못 알아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대요. 결국 다음날 린다는 태미를 정신병원에 데려가게 됐어요. 태미는 그곳에서 3일간 머무르면서 정신 그리고 신체 테스트를 받게 됐는데 테스트 결과는 정상으로 판명됐어요. 체내에서 뭐 이상한 약이나 알코올 성분 같은 거는 검출되지 않았고요. 그렇게 7월 4일 태미는 병원에서 퇴원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그때 엄마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 나 진짜 위험하다고. 만약에 나중에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가 꼭 복수해주라고. 그런 말을 해서 린다 심장이 덜컥하기도 했죠. 다음 날인 7월 5일 태미는 고딩 동창인 릭 아담스를 만났어요. 그날 밤에 둘이 향한 곳은 교회였는데 그 자리에서도 태미가 울면서 릭한테 뭐라고 했냐면 자신이 보면 안 될 걸 봤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그렇게 털어놨는데요. 근데 이때도 디테일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죠. 그래서 릭은 태미를 막 달래주면서 얘가 걱정이 되니까 내일도 우리 같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약속을 잡았어요.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릭이 태미를 집에 데려다 줬는데 태미가 차에서 내리면서 자기가 잠시 동안 여기를 떠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다음날 7월 6일 오전 11시 태미랑 엄마 린다 그리고 윙은 평소처럼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집 밖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빵 하고 들려왔죠. 태미는 블라인드를 열어서 밖을 빼꼼히 살펴봤어요. 차를 몰고 태미네 집 앞에 도착한 사람은 누구냐? 태미가 3년 전에 연기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때 친해졌던 키스 로버트라는 남자였어요. 당시 20살이었고요. 태미는 엄마 린다한테 엄마 나 나갔다 올게 조금 이따 봐 이렇게 말하면서 집 밖을 나섰죠. 근데 여기서 린다가 기분이 되게 이상했대요. 왜냐면 태미는 어디를 가든지 외출할 때면 항상 시간을 들여서 화장도 하고 머리도 세팅한 채로 그렇게 나가는 스타일이었는데 이날은 태미가 머리도 안 빗은 채로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되게 찜찜했는데 이 모습이 린다가 본 태미의 마지막 모습이 됐죠. 조금 있다 보자던 태미는 그 다음날이 되어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5일이 지나도 태미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린다는 경찰에 태미의 실종 신고를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성인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단순한 가출로 치부한다는 걸요. 태미 실종 역시 다르지 않았어요. 경찰은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지 않았고 린다가 경찰서에 매번 전화해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 진전은 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경찰은 늘 수사 중이라고
이 말만 반복하고는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그냥 손을 놓고 있었나 봐요. 린다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마이크 엔젤린이라는 사립탐정의 말에 따르자면은 이 태미 사건을 맡은 경찰국은 뭘 적극적으로 알아보려고 하지를 않았대요. 정말 단순 가출 사건으로 생각하고 그냥 기다리면 오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경찰만은 아니었는데요. 태미의 친구들 있죠. 친구들조차 처음에 태미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얘가 드디어 집에서 탈출한 건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왜냐면 태미가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아, 엄마랑 요즘 너무 싸워서 집에 있기 싫다고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다고 이런 말을 자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태미 엄마 린다는 다툼이 있었던 건 맞지만 심각한 건 아니었다. 그리고 태미는 본격적으로 배우 활동을 하려고 캘리포니아로 3달간 가 있을 예정이었다. 오디션도 몇 개 잡혀 있었고 그 오디션 보러 갈 생각에 태미가 얼마나 기뻐했는데 그런 애가 가출을 할 리가 없다면서 이 의견에 단호하게 반박했는데요. 태미 언니 수잔 역시 같은 얘기를 했어요. 수잔이 그때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태미가 자기한테 연락을 먼저 해왔대요. 나 캘리포니아 곧 가는데 그때 나랑 같이 있어줄 수 없냐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데 그런 걸 보면은 태미가 제 발로 집을 나갔다는 건 믿기가 좀 힘들다는 의견을 냈죠. 그럼 가족들은 무엇을 의심했느냐? 태미가 사라지기 몇 달 전부터 이상한 행동들을 막 했었잖아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봐서 그들이 자기를 없애려고 할 수 있다 이런 말도 했고 돈 세탁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도 했었고요. 이런 것에 비춰봤을 때 태미가 돈 세탁이나 아니면 나쁜 약 관련 범죄를 목격했고 그 사람들한테 목숨을 잃은 것 같다는 게 가족들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정말 공교롭게도 1980년대 중반에 플로리다는 이 돈 세탁 관련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였고요. 태미가 살고 있던 곳 근처가 딱 그 중간 거점이었대요. 그래서 그 범죄 관련 착수조사가 여러 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가족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경찰은 확실한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죠. 그런데요, 태미가 실종된 지 몇 달 뒤부터 이 사건은 살짝 다른 냄새를 풍기기 시작해요. 플로리다 전역에서 태미랑 비슷한 또래의 젊은 여성들이 하나둘 실종되거나 목숨을 잃은 채로 발견되는 일이 연달아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수사팀은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만약 태미가 단순히 가출한 게 아니라 이 연쇄 실종의 첫 번째 피해자였다면? 이때부터 여러 이름이 수면 위로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이제부터 등장하는 이름들은 그냥저냥 수상한 사람이 아니라 FBI 리스트에 오르내리던 악명 높은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1984년에 플로리다를 악몽으로 몰아넣었던 호주 출신의 시리얼 킬러 크리스토퍼 와일더였어요. 일명 뷰티 퀸 킬러, 즉 미인 대회 킬러로 잘 알려진 사람인데 이 사람 수법이 뭐였냐면은 모델이나 모델 지망생들한테 다가가서 사진 한번 찍어주겠다, 포트폴리오 필요하지 않으냐 이런 식으로 접근한 뒤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뷰티 퀸 킬러라는 별명이 붙여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당시 플로리다에서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것만 해도 8건이었고 또 피해자들이 태미처럼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젊고 또 눈에 띄는 외모의 여성들이었다는 점 때문에 크리스토퍼는 제일 먼저 잠재적 용의자로 떠올랐는데요. 실제로 태미 엄마 린다는 이 크리스토퍼 와일더를 상대로 100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어요. 왜냐? 여기서부터는 린다의 주장이에요. 린다가 크리스토퍼의 사진을 딱 봤는데 몇 번 본 적 있는 얼굴인 거예요. 어디서? 린다가 운영하던 모델 에이전시에서. 린다의 말에 따르면 태미가 실종되기 전에 자기 에이전시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좀 도와주곤 했었대요. 근데 그때 크리스토퍼가 뭐 모델 관련 일로 왔다 어쩐다 하면서 자기 에이전시에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어서 그 얼굴을 기억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태미랑 크리스토퍼가 서로 접점이 생겼을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린다가 마음을 바꿔요. 생각해보니까 크리스토퍼가 이 사건이랑 연관이 있다는 확신이 100% 들지 않는 이런 이유로 소송을 철회하기는 했고요. 경찰 역시 비슷한 입장이었어요. 크리스토퍼의 범행 패턴이나 정황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목격자도 직접적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크리스토퍼는 결국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번째로 떠오른 의심 인물은 존 크러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앞에 나온 크리스토퍼 와일더보다 더 미친 자예요. 왜냐? 범행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피해 여성의 블러드를 실제로 마셨기로 유명했기 때문이죠.
그럼 이 사람이 왜 의심을 받았냐? 일단 이 사람은 태미가 살던 랑리지에서 차로 한 3-40분 떨어진 곳에 살았어요. 그래서 주 활동 무대도 이 동네, 이 카운티 주변이었고 범행 타깃도 앞에 나왔던 크리스토퍼 와일더랑 비슷하게 18살에서 25살 사이에 외모가 단정한 여성을 타깃으로 삼아서 일자리를 잡아주겠다, 뭐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입을 털면서 접근한 후에 범행을 저질렀죠. 그래서 실제로 1988년에 존 크러치리의 공식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 리스트에 태미 이름이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사람 역시 태미와의 직접적인 증거나 연결고리가 부족하다는 경찰의 판단하에 용의선상에서 제외되고 말았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앞에 나온 이 두 사이코보다 제일 먼저 의심받았어야 할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우리가 보통 실종이나 누가 죽은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은 경찰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피해자의 당일 행적을 조사하잖아요. 사라지기 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누굴 만났는지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니까 주변 인물들을 죄다 조사해서 다 캐내는 것이 일반적이죠. 근데 이 태미 케이스에는 실종 당일날 태미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인물이 버젓이 살아있어요. 바로 키스 로버트. 자기 차로 태미 집까지 가서 태미를 픽업해가지고 간 그 친구 말이죠. 이 사람은 태미를 마지막으로 목격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인물인데 경찰은 키스를 소환조차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 사건 당시에 소환된 주변 인물이 아예 0명이라서 소환 안 한 거는 당연한 결과이긴 하지만요. 근데 그렇다고 키스에 대한 조사가 아예 안 이루어진 거는 또 아니에요. 키스랑 인터뷰를 하긴 했어요. 근데 태미가 실종된 지 무려 7년 뒤인 1990년에 그것도 대면 인터뷰가 아니라 전화로 진행이 됐는데요.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왜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인터뷰를 하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게 없지만 키스의 진술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1983년 7월 6일 태미 실종 당일날 그날 아침 일찍 태미한테서 자기 좀 데리러 와주라는 전화를 받았대요. 그래서 차를 끌고 태미 집까지 가서 태미를 태웠고 이 둘은 북쪽에 있는 코코비치 쪽으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둘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태미가 나 지금 집에 사는 게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꺼냈다고 해요. 엄마가 자기를 정신병원에 집어넣었던 게 너무 무서워서 자기 잘 때도 침대맡에 칼을 두고 잤을 정도로 집이 너무 싫고 얼른 도망가고 싶다고 털어놨다는데요. 그렇게 말을 하다가 태미가 자기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해서 300불 정도를 빌려줬더니 그 돈을 받은 태미가 이번에는 나 포트 로더데일이라는 도시까지 태워다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근데 여기서 포트 로더데일까지는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왕복하면 6시간이나 되죠. 그래서 거기까지 태워줄 시간이 없어서 그거는 거절했고 대신에 다시 집에다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을 했더니 태미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당장 내려주라고 차를 멈추라고 계속 소리를 쳐서 오후 1시쯤에 글래스 은행 근처 주차장에다가 그냥 내려줬다. 이게 키스의 주장이었어요. 당시 키스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던 경위는 이 인터뷰가 되게 짧게 이어지긴 했지만 키스한테 뭔가 의혹이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거는 없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체크를 해봐도 범죄 전과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한 인물이더라. 그래서 키스 역시 용의자에서 바로 제외가 됐어요. 그렇게 이 사건은 아무런 추가 진전 없이 정체되다가 1992년에 미국 유명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 언솔브드 미스터리에서 재조명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유의미한 목격자나 증거 같은 건 나타나지 않았고 여전히 태미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엄마 린다는 끝내 딸을 찾지 못한 채 1995년 건강 악화로 인해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됐고요. 그렇게 세월이 훌쩍 지나서 지금까지도 그날의 미스터리는 여전히 미궁 속에 있는데요. 아직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추측이 끊이질 않아요. 태미가 봐서는 안 될 걸 봤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한테 목숨을 잃은 것이다. 아니면 태미를 마지막으로 목격했던 키스 로버트가 뭔가를 알고 있을 것이다. 아니면 정신적으로 불안했던 태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등등 썰은 정말 많지만 어느 하나 확실하게 밝혀진 건 하나도 없는 상황이죠. 도대체 그날 태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과연 그날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이렇게 아쉬움을 남긴 채로 오늘 태미 실종 사건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